모델 연구 발표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상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본 대회를 축하해 주시고 심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와주신 우리 교장 선생님께 큰 박수 보내드리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비과만인가 디컨과도 있나요? 아, 이비 디컨 다 있는 건가요? 역시. 자, 오늘 이 시간은 이비 디컨과의 어떻게 보면 자치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요. 지금 오늘 행사명이 비즈니스 모델 발표 대회죠. 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아마 3학년도 이제 발표를 하게 될 텐데, 국내외에 여러 성공한 기업들이 있죠. 특히나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IT 관련 기업들일 텐데, 여러분들은 꼭 굳이 IT 기업만을 염두에 둘 건 아니겠지만, 이 기업들이 어떻게 시작을 해서 위기나 특히 이 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모델, 성공 모델로 어떠한 전기를 마련해서 성공을 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제대로 해보면은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창업자도 나올 거고 성공하는 기업가도 나올 텐데,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 자기만의 성공 비결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3학년들이 이제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이걸 보면서 특히 1, 2학년 후배들은 이 기업이 이런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해서 성공을 했구나 하는 것들을 한번 잘 경청해서 들어보시고, 2학년, 3학년 때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기업 분석을 통해 가지고 성공 모델을 한번 찾아보면은 이 나름의 이 자부심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방학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이 시간이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나하고 전혀 관심 없는데 3학년 선배들의 발표 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뭐 하나하나 기업에 대해서 이런 성공 비법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좀 잘 귀담아 들어보면은 상당히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지금 들어보고 평가도 하고 또 열심히 한 학생들은 뭐 수상도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만의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잔치라고 생각을 해서 즐기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준비됐죠?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교장 선생님을 비롯하여 오늘 대회 심사를 위해서 이 늦은 시간까지 자리해주신 심사위원님들을 빠르게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릴 때마다 여러분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교장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 IT 특성화부의 부장 선생님이신 임재훈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계시거든요. 네, 다음은 이제 이 본 대회를 위해서 약 3개월 동안 학생들을 지도를 해주시고 우리 예선 평가까지 함께 해주신 상업과 장재원 선생님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사회와 저도 심사를 맡은 저는 상업과 김준식입니다. 네, 발표에 앞서서 간단히 대회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대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하나 읽지 않고 여러분들 빠르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 3학년 학생들은 아주 잘 알고 있겠지만 아직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는 1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비즈니스 모델이 뭔지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떤 소비자에게 그리고 어떻게 제공할 것이며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를 계획함으로써 기업의 방향성과 사업 아이디어를 구축하는 도구를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3학년들이 이 도구를 활용을 해서 어떤 특정 기업을 선정을 해서 세세하게 분석을 하였습니다. 분석하고자 하는 기업 선정은요, 미국의 미디어 기업인 포브스에서 매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100대 기업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0대 기업 중에서 각 팀이 한 기업을 선정을 해서 해당 기업을 분석을 하고 발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약 3개월 동안 준비 과정을 거쳐서 예선을 치룬 우리 3학년 총 17팀 중에서 결선에 진출하게 된 6개 팀의 최종 발표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한 우리 3학년 선배들이 올라올 때마다 힘찬 격려의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발표팀인 레고 올라와서 발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모델 발표 연구 대회 레고의 밝은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김지원입니다. 아이라는 의미의 키드와 어른이라는 의미의 어덜트의 합성어인 키덜트는 각박해진 현대 사회 속에서 유년 시절을 그리워하는 어른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시장적 변화는 트렌드 코리아에서도 언급되었을 만큼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런 시장적 변화에 대처하는 장난감 기업의 1인자 레고의 위기 극복 전략을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레고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5조 6천억 원의 자산과 3조 9천억 원에 달하는 자본, 그리고 1조 8,500억 원의 부채가 있습니다. 2018년에는 총 1조 8,500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발생시키며 레고 기업의 1인자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든 기업의 강점과 약점이 존재하고 시장에서의 기회와 위기가 존재합니다. 우선 강점은 2017년 사회적 기업 1위로 선정되어 좋은 이미지의 보유와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어린아이들의 높은 수요가 있습니다. 또한 블록 장난감 시장에서의 독점적 위치와 다수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두 번째로 약점은 비싼 원재료 가격과 판매 가격, 제품 사양의 위험성과 레고 영화 및 게임의 성적 부진이 있습니다. 기회로는 미디어 콘텐츠 시장의 높은 성장률, 아시아 시장으로서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R, VR 등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고 있습니다. 위협으로는 저렴한 가격의 중국 복제 회사들의 등장, 출산율 저하로 인한 소비계층 감소와 복제품에 대한 제도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및 영화 분야에 강한 경쟁사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린 수학 분석을 토대로 자체적인 수학 전략을 저희가 한번 세워보았는데요. 강점으로 기회를 살리는 SO 전략으로는 키덜트 콘텐츠 제작과 아시아 시장으로의 진출을 튼탄 홍보를 제안하였습니다. 기회로 약점을 보완하는 WO 전략으로는 아시아와 동남아 지역의 공장을 이용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자체적인 콘텐츠로 운영되고 있는 레고랜드에 타 회사의 콘텐츠를 적용시키는 전략이 있습니다. 위기를 강점으로 보완하는 ST 전략으로는 성장하는 중국의 복제품 회사들에 대항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이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이용한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기와 약점에 대처하는 WT 전략으로는 경쟁사도 많고 성적도 좋지 않은 레고 영화와 레고 게임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신규 시장 개척에 힘쓰는 방안을 생각해봤습니다. 미래의 놀이를 개발한다. 이러한 비전을 가진 레고는 커크 크리스탄이 설립한 세계 최고의 장난감 기업이자 전 세계 매출 3위를 기록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레고는 그들의 제품을 통해 창의력, 재미,
품질, 학습, 배려라는 가치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레고는 그들의 제품과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장을 세분화하였습니다. 먼저 어린이 장난감 시장은 긴 역사를 가진 만큼 꾸준한 소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어른 장난감 시장은 역사는 짧지만 꾸준한 소비와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레고는 이러한 시장의 소비자들을 효과적으로 타겟팅하기 위하여 각 연령에 맞는 마케팅 믹스를 구성하는 차별화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1세에서 2세의 영유아를 위한 제품군에서는 크고 굴곡진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레고를 통해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큰 특징입니다. 3세에서 5세를 위한 유아를 위한 제품군에서는 해당 연령대 아이들의 관심사를 관통하는 제품들과 한층 어려워진 난이도로 그들의 도전 욕구를 자극합니다. 6세에서 11세의 어린이들을 위한 제품군에서는 마블, DC 등 슈퍼히어로에 관심이 많고 게임 콘텐츠 소비가 아주 많은 연령대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레고는 이 제품군에 많은 콜라보레이션 제품들을 포함시키고 이를 영화나 애니메이션으로 재탄생시켜 많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12세, 19세의 청소년들은 어려워진 난이도와 조명, 기계 장치들을 추가하며 더욱더 어려워진 난이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른들을 위한 제품군에서는 스타워즈, 인디아나 존스 등의 영화나 유명 자동차 브랜드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하여 성인들의 이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레고는 고가격, 고품질 정책으로 소비자들에게 믿고 쓸 수 있는 제품, 비싼 값 하는 제품이라는 이미지로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제품에 대한 도전 욕구와 매력적인 컨텐츠들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평생 고객이 될 수 있게 만듭니다. 여기서 마이클 포터에 따르면 가치 사슬은 본원적 활동과 보조적 활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치 사슬이란 기업 활동에서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이에 따른 본원적 활동에는 생산, 운송, 마케팅, 물류, 서비스 등과 같은 현장 업무가 있고 보조적 활동에는 구매, 판매, 인사, 재무 등 재반 업무가 있습니다. 보통 어느 생산기업에 있어서 가치 사슬은 기존의 매뉴얼과 별반 다르지 않는데요. 레고는 그 중에서 주 활동 중 인바운드 로지틱스, 즉 물류 부분에 차별점을 두었습니다. 레고는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본사의 직영 공장이나 생산시설을 따로 갖지 않는 아웃소싱 경영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즉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원자재가 공장으로 이송이 되고 이러한 시스템은 적은 재고 부담과 자유로운 경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고는 그들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의 키워드를 제시하였는데요. 환경과 아이들입니다. 환경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레고의 제품은 플라스틱 제품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 감축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를 증명하듯 그들은 공급업체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감축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최근 식물성 원소 기반의 지속 가능한 원료로 만들어진 레고 장난감을 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2018년에 아이들의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세서미 워크숍에 1억 달러의 규모를 기부하며 방글라데시, 시리아 등 난민 어린이들에게 매년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고는 매년 빌투기브 캠페인을 통해 50만 개 이상의 레고 세트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학습의 힘은 어마어마한데요. 이러한 레고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인 배려, 학습, 품질 등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 그 결과 2018년 기업 평판 2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레고는 다양한 제품군, 콘텐츠 등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저희는 레고의 수익 창출 과정을 콘텐츠의 레고화, 레고의 콘텐츠화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먼저 콘텐츠의 레고화입니다.
시스템 시리즈의 아키텍처는 세계 각지의 랜드마크와 역사의 이름을 남긴 제품을 레고로 제작한 제품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했던 혹은 경험하고 싶은 활동을 장소를 레고로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히덜트 시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플로입니다. 디플로는 1968년 등장을 하였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어린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장난감이라고 불려왔습니다. 크고 둥글둥글한 블록은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테크니크 시리즈입니다. 테크니크 시리즈는 기존 레고의 한계를 벗어나서 정적이었던 레고를 동적으로 바꾸는 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콜라보레이션입니다. 1999년 스타워즈를 시작으로 슈퍼 히어로즈, 디즈니 프린세스, 해리포터 등 다양한 시리즈가 출시되었습니다. 이 제품군은 기존 레고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레고의 고객으로 만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콘텐츠를 레고화하였다면 다음은 레고의 콘텐츠화입니다. 레고를 테마로 한 놀이공원인 레고랜드는 처음 오픈 당시 20에서 30만 명의 방문을 예상하였으나 그 후에는 60만 명을 넘는 성과를 거두며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국가의 특색을 반영한 건축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레고는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도 발을 들이고 있는데요. 그중 닌자고 애니메이션은 국내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닌자고 열풍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주로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등을 소재로 만드는 레고 게임입니다. 레고 게임은 아이들보다 오히려 어른들에게서 조작과 연출 등의 호평을 받으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여 사업을 확장하는 레고의 모습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레고는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중국에서 복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정말 셀 수 없이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레고의 위치는 여전합니다. 이렇게 레고를 시장 최고 위치에 있게 한 경쟁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제품에 판타지 스토리를 입혔다는 점인데요. 이런 제품들에서 일상생활에서 만나볼 수 없는 환상적인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런 제품들에서는 원소스 멀티 유즈 전략으로 소비자들로 하여금 레고의 제품들을 더욱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합니다. 과거에는 장난감이 아이들 것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변화하였고 레고는 이에 빠르게 반응하여 시장에 개척하였습니다. 레고는 아키텍처 시리즈를 통해 히덜트 시장을 개척하려고 했고 그런 그들의 전략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클라우드 소싱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많은 데이터를 통해 많은 도움을 얻습니다. 여기서 클라우드 소싱이란 인터넷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고 데이터를 수집한 뒤 이를 기업 활동에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추어 레고 디자이너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레고 디지털 프로그램은 레고의 12만 명의 디자이너를 고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3D 프린터에 이용한 레고 디자인 프로그램인 파브리카도는 자칫 위기로 인식될 수 있었던 3D 프린터의 등장을 기회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디어 콘텐츠 시장은 급성장하였고 자연스럽게 장난감 시장은 위축하였습니다. 레고는 이런 기업 단위를 넘어선 시장 단위의 위기를 기존의 것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전략을 통해 극복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혁신에 의한 기존 시장의 쇠퇴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발전 방향을 모색했고 변화를 추구하되 그들만의 가치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점을 줍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개인을 먼저 돌아보고 끊임없이 레고사와 같이 혁신을 기회로 삼는 현명한 자세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레고의 밝은 미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레고였습니다. 큰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발표는 넷플릭스라는 기업의 발표입니다. 네, 넷플릭스 팀 올라와서 준비해 주세요. 네. 아, 학교에서 영화 보고 싶다. 바스라, 뭐 방법 없을까? 영화는 넷플릭스지. 넷플릭스? 그게 뭔데? 너 아직 넷플릭스 몰라? 자, 봐봐. 여러분, 혹시 여기서 넷플릭스 아는 사람 손? 이렇게나 많다고? 왜 이렇게 많을까?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번쯤 이 로고를 보신 적 있으시죠? 저희는 컨텐츠 스트리밍의 절대적 강자 넷플릭스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네, 제 이름은 송유나라고 하고요.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넷플릭스가 초기에 DVD 사업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다른 DVD 가게들과는 달리 시대의 변화에 따라 넷플릭스는 기술 변화에 대응하며 발전하였고 현재는 스트리밍 산업의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넷플릭스의 성공 요인과 앞으로의 전망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구조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넷플릭스의 부채가 전체적으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2015년부터 부채가 2.6배 이상이 증가하여서 불안정한 재무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입니다. 순수익과 수익이 꾸준히 증가하여 효율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넷플릭스의 수학 분석입니다. 먼저 강점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점인데요. 여기에 있는 포스터들은 넷플릭스가 자체 제작한 영화들입니다. 넷플릭스는 추천 알고리즘 기술을 통해 시청자가 선호하는 영화를 파악하고 제공합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배속 재생과 고정적이지 않은 화질은 넷플릭스의 기술적인 약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외적인 면을 봤을 때 넷플릭스의 기회로는 케이블 채널 이용료에 대한 반발로 넷플릭스의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코드 커팅 현상이 있겠습니다. 다만 디즈니와 아마존의 OTT 서비스가 출시되어 넷플릭스의 위협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가치 제한입니다. 넷플릭스는 회원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광고, 약정 없이 언제 어디서나 무제한으로 시청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가치를 소비자에게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STP 전략을 펼칩니다. 먼저 STP 중 시장 세분화입니다. 넷플릭스는 접근 가능한 시장을 소비자의 연령대, 생활 방식, 소비 정도에 따라서 구분하였습니다. 먼저 연령에 따른 구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는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기능을 쉽게 다룰 수 있는 젊은 10대부터 30대의 소비층을 주 타겟층으로 삼습니다. 다음은 생활 방식에 따른 분류입니다. 넷플릭스는 직접 극장에 가지 않고도 넷플릭스의 기능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넷플릭스가 주목하는 타겟층은 극장보다 집에서 영화 보는 것을 선호하는 소비층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비 정도에 따른 분류입니다. 넷플릭스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콘텐츠 시청에 많은 여가비를 두는 소비자들로부터 수익을 얻습니다. 따라서 넷플릭스는 이에 많은 지출을 하는 소비자들을 주 타겟층으로 삼습니다. 포지셔닝입니다.
넷플릭스가 처음에 강조한 것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영화를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주요 고객의 취향을 반영한 이들만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고가격,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합리적인 가격 경쟁을 펼쳐 스트리밍 기업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높은데 왜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건 넷플릭스의 가성비 높은 가격 정책으로 경쟁 전략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수익을 내는 과정인 가치 사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원 활동입니다. 말씀드리기 이전에 넷플릭스는 물류 회사와는 달리 무형의 콘텐츠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서 5단계의 본원 활동이 아닌 4단계의 본원 활동으로 저희가 직접 편집하였습니다. 먼저 1단계인 콘텐츠 제작 및 유치입니다. 넷플릭스는 다양한 제공업체와 제휴하고 있지만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계약을 피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자체 콘텐츠 제작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운영입니다. 넷플릭스는 모든 데이터를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로 옮겨서 세계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제공입니다. 넷플릭스는 한 달에 9,500원인 베이직 요금제, 12,000원인 스탠다드 요금제, 그리고 14,500원인 프리미엄 요금제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다들 유튜브 볼 때 한 번쯤은 한 달 무료 체험 또는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영화에 대한 광고를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러한 방법으로 넷플릭스는 마케팅 및 영업 단계에서 그런 마케팅 방법을 사용합니다. 다음 보조적 활동 말씀드리겠어요. 회사 인프라를 보면 넷플릭스는 치열하게 토론하는 기업 문화와 각본 없이 제작자와 직원에 대한 믿음만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합니다. 인적 자원 관리입니다. 넷플릭스가 인적 자원 관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고용, 성장, 그리고 해고입니다. 약 2억 8천만 원의 연봉으로 A급 인재를 고용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직원은 가차없이 해고하는 인간미 없는 인적 자원 관리를 보여줍니다. 다음은 기술 개발입니다. 넷플릭스는 재택근무자들이 효율적으로 자체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니클 모브라는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고, 넷플릭스 영상을 저장할 때 데이터 사용량을 확 절감시켜주는 인코딩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다음은 구매 조달입니다. 넷플릭스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라이선스를 얻기 위해 많은 제공업체들과 제휴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이들의 가치를 넷플릭스가 어떻게 전달하는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넷플릭스는 소비자들의 시청 패턴을 분석하고 한 시즌을 한 번에 방영합니다. 그리고 광고 없이 제공해서 편리함이라는 가치를 전달합니다. 원하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의 취향을 저격하는 개별화 전략을 펼치기도 합니다. 넷플릭스의 수익 흐름 중 주 수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의 구독 비용을 약 10% 증가시켜서 매출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오리지널 콘텐츠는 사용자가 가장 많이 보는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넷플릭스의 자체 제작 콘텐츠인 것을 보아서 이 콘텐츠들이 흥행성과 대중성을 잘 파악한 수입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잠재적 수입원입니다. 이미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서 든든한 매니아층을 많이 확보한 넷플릭스는 제작 장르를 넓혀가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의 정치적인 편향과 대립을 문제 삼아서 주간 뉴스 프로그램을 새롭게 제작하여 언론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의 글로벌화로 잠재적 수익원의 두 번째를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넷플릭스는 190여 개의 나라에서 넷플릭스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넷플릭스는 다양한 나라를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많은 나라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경쟁 전략입니다. 아까 다슬 씨가 질문한 그 대답이 여기서 알 수 있는데요.
다른 스트리밍의 한 예로 훅과 비교를 하면 최저 비용은 넷플릭스가 훨씬 높지만 고가의 서비스를 보면 콘텐츠 제공과 화질 제공, 다운로드 횟수를 봤을 때 가성비가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많은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누릴 수 있다면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오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넷플릭스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시즌별로 제공합니다. 만약 오리지널 콘텐츠가 없었다면 동종 기업이 확대되는 위협적인 상황에서 활동 범위가 제한적이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소비자의 생활 패턴까지 분석하여 시즌별로 제공한다니 이 전략은 넷플릭스의 생존 전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넷플릭스의 혁신적인 참여형 마케팅 넷플릭스 메이킷입니다. 이는 넷플릭스의 DIY 프로젝트인데요. 이 중에는 배우들이 개인 트레이너를 해주는 MP3 플레이어, 할로윈 초인종, 그리고 시청 중에 잠이 들면 자동으로 스트리밍이 중지가 되는 스마트 양말이 있습니다. 혁신적이면서 재밌지 않나요? 이 마케팅 방법은 소비자와 엔지니어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즐거운 경험으로 소비자의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는 효과를 줍니다. 이제 넷플릭스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결론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개선 방안입니다. 최근 OTT 시장이 확대되고 동종 기업이 증가하면서 위협적인 환경이 조성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국내의 왓챠플레이는 저렴한 이용료,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는 저렴한 이용료에 이어서 독창적인 콘텐츠로 넷플릭스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넷플릭스는 가성비 높은 이용료와 다양한 콘텐츠를 계속 유지해야 하고 더 뛰어나고 독특한 콘텐츠 제작에 힘써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중 언어 자막입니다. 현재 넷플릭스는 190여 개의 나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자막을 제작하는 데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프리랜서 번역가들에게 자막 제작을 부탁해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기도 하고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법도 그 해결 방안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DVD 데려가기를 시작으로 시대에 따라 발전해온 넷플릭스는 현재까지도 독보적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넷플릭스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빅데이터와 플랫폼 구축 등의 기술적인 요소들, 그리고 소비자들의 심리를 꿰뚫는 경쟁 전략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개발과 혁신적인 마케팅을 통해 매출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체 제작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아직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콘텐츠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디즈니와 아마존의 OTT 서비스의 등장으로 많은 위험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체 제작의 투자 비율을 계속 늘리고 더욱 다양하고 차별적인 콘텐츠 제공 방안에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네. 다현아 너는 어때? 이제 잘 알겠어. 근데 이름이 뭐였지? 넷플릭스. 얘들아 같이 해야지. 하나 둘 셋. 넷플릭스! 네, 우리 재밌는 발표 진행해준 넷플릭스 팀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기업은 애플이라는 기업입니다. 애플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잘하는 친구 없죠? 제가 이렇게 유명한 애플 팬으로 소문이 나 있다는데 진짜인가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애플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해요.
자, 여기서 애플 제품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애플 제품을 써보셨을 텐데요. 그럼 애플 하면 생각나는 한 남자 한 번만 말씀해 보실래요? 맞습니다. 바로, 잠시만요. 바로 스티브 잡스가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애플은 1976년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이 창고에서 컴퓨터를 조립하며 시작합니다. 이후 정말 많은 혁신적인 제품을 내어놓으며 시장의 혁신의 아이콘으로 성장하게 되죠. 하지만 2011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잡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 모두들 애플의 어두운 미래를 예측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현재 애플은 다음과 같은 엄청난 실적을 올리며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2007년 아이폰을 내어놓을 때는 애플은 시장의 혁신이었지만 이제 애플은 시장의 기준이 된 것이죠. 심지어 다음과 같이 전례 없는 성장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티브 잡스 이후 스티브 잡스 없는 애플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 성공 전략과 그 방법 그리고 애플의 미래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애플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애플은 다음과 같은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주목할 만한 점은 부채 비율이 216%나 된다는 점인데요. 좀 많은 것 같죠? 이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애플의 자산은 세계 각지에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본사는 미국에 있죠. 한마디로 세계에서 돈을 끌어다 쓰는 것보다 미국에서 돈을 빌려 쓰는 것이 오히려 비용적으로 절감되는 면입니다. 하지만 애플의 현금성 자산의 규모를 보면 이 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실제로 이는 경쟁사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의 1.8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운영 수치를 보이며 굉장히 건전한 운영을 이어나감을 알 수 있고 다음과 같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학 분석입니다. 우선 애플은 뛰어난 제품 품질과 높은 브랜드 가치를 통해 많은 충성 고객층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통해 막강한 재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가격 정책과 낮은 시장 점유율 그리고 부족한 이슈 관리 능력은 애플에게 약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현재 그리고 애플은 중국과 인도 같은 신흥시장에서 고전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사의 기술이 올라가면서 하드웨어 시장이 고착화되었다는 것도 애플에게 위험 요소이지만 하지만 이것은 애플에게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품군을 더욱 다양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애플은 핸드폰, 노트북, 아이패드 이외에 몇 개의 기계만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가전에 애플이 진입한다면요?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현재 아이폰은 여러분 가격이 좀 비싸죠? 하지만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내어놓으면 인도와 중국 같은 시장에서도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여러분 아이폰의 성능은 너무 좋아져서 굳이 우리가 아이폰을 바꾸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충분히 쓸만합니다. 그렇다면 애플은 아이폰을 바꾸는 사용자가 줄어들게 되겠죠. 이러한 수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14억 명이라는 애플 사용자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제품을 출시하면 그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수학 분석으로 저희는 이러한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애플 수익 모델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스티브 잡스는 다음 두 개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애플 뮤직을 들으며 기상하고 맥북으로 업무를 보고 애플 워치의 취침 기능을 사용하여 잠에 들기까지 애플은 이제 우리에게 삶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STP 전략을 통해 그렇다면 애플이 이러한 가치를 어느 시장에 공략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4개의 변수를 기준으로 10개의 기준을 마련해서 다음과 같이 4개의 제품군에 대한 타겟팅을 저희가 연구해봤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장에 대한 키워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포지셔닝 맵을 작성해보았습니다.
현재 다음과 같은 IT 기업 시장에서 애플은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과 감성, 디자인의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애플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영업이익을 벌어들일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걸 한 번만 보시겠어요? 영업이익과는 상반되게 애플의 점유율은 시장 1위가 아닙니다. 심지어 업계 3등인 화웨이에 앞질렸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었을까요? 저희는 그 답을 본원 활동에서 찾았습니다. 본원 활동이란 회사가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에 전달돼서 이윤이 나올 때까지의 모든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데요. 우선 애플은 전 세계 200개의 회사에서 1100개가 넘는 부품을 조달받습니다. 이렇게 조달한 부품은 막강한 구매력으로 싼 가격에 높은 품질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이렇게 조달한 부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산되어야겠죠. 생산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공장이 필요합니다. 애플은 전 세계 몇 개의 공장을 소유하고 있을까요? 100개요? 애플은 세계에서 공장을 하나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애플이 소유한 기업체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이 애플 본사 하나뿐이죠. 그렇다면 애플은 어떻게 제품을 생산할까요? 아웃소싱을 통해, 즉 외주를 통해서 해결합니다. 중국 업체 폭스콘과 미스트론을 통해 조립을 맡기는 것이죠. 이는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고 부담을 외부화하여 기술 개발과 마케팅에 집중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간 3조 원의 비용을 절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조립된 제품을 이제 세계 각지로 보내야겠죠. 애플은 이때도 아웃소싱을 사용합니다. 아시나요? 한 번이라도 보셨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물류 업체인 DHL과 손을 잡아 자신의 물류망을 손쉽게 얻었습니다. 만약 애플이 자신의 물류망을 직접 구축해야 된다면 여기 보이는 이 비행기부터 트럭까지 모두 애플이 구매를 해야겠죠. 하지만 단순히 아웃소싱을 맡겨서 이 문제를 간단히 해결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애플은 일찍이 온라인 매출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실제로 애플은 작년 미국에서 3위의 온라인 매출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애플이 자신의 제품만을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막대한 실적을 올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산된 제품은 세계로 배달되고 애플의 신제품 발표회, 5개 광고, 온라인 광고, 그리고 애플 스토어를 거쳐 소비자들에게 마케팅됩니다. 이 일련의 마케팅은 애플 고유의 것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애플 고유의 것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후 애플은 호텔 수준의 지니어스바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폰을 보상 판매하는 기부백 프로그램을 통해 본원 활동의 순환성을 유지합니다. 여기서 본원 활동의 순환성이란 여기서 회수된 휴대폰은 다시 물류 투입으로 들어가 부품으로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애플은 효율적인 가치 사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찾아낸 애플의 비밀입니다. 업계 최고의 아웃소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품질은 유지한 것이죠. 따라서 애플은 세계 공장을 하나도 소유하지 않고 모든 공급망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지원 활동입니다. 애플은 지원 활동에서도 빈틈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기능 조직 기반으로 통합적으로 제품 개발에 참여해왔고 CEO와 제품 디자이너를 동등한 위치에 두어 디자인 경영의 중요성을 드러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들의 막강한 구매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수준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애플 스토어의 발전을 위해 버버리 CEO를 그냥 영입해버립니다. 이러한 막강한 인적 자원 관리를 통해 애플은 그동안 지원 활동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던 것이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애플의 가치 사슬은 애플이 1등 점유율을 유지하지 않고도 1등 영업이익을 낼 수 있었던 비결이자 비밀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파트 2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다음 애플의 마케팅과 경영 전략입니다. 여러분 애플의 광고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서 아이폰의 성능이나 기능을 강조하던가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애플은 우선 광고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여기 삼성과 애플의 광고비에 대한 차이가 보이시나요? 애플은 경험을 팔고 있습니다. 마케팅에선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경험을 팔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는 이 스티브 잡스의 가치인 경험은 곧 제품이다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이 광고가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디어 애플이라는 광고입니다. 애플 워치를 사용한 사용자들의 이야기를 편지로 만들어 사용자들이 직접 애플에게 편지를 쓰는 컨셉트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애플 워치의 구조 기능을 통해서 교통사고에서 구조된 사용자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려 애플 워치의 판매량을 증대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플의 마케팅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이 애플 스토어인데요. 한국에도 애플 스토어 얼마 전에 생겼죠? 어디에 있을까요? 네, 가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알겠습니다. 갔을 때 정말 고급스럽고 내가 정말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애플 스토어는 각 도시에 맞게 디자인되어 예쁜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을 맞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데이 앤 애플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그 지역사회 문화를 만들어 이미 애플 스토어는 지역사회의 상점이 아닌 그 자체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또한 애플은 자신들의 사회적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바로 이 네 가지인데요. 환경, 그 다음 교육, 신체적 제약과 공평한 접근성,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4개의 사회적 목표를 실천하고 이를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레드, 즉 에이즈 퇴치 운동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사회적 의무감이 얼마나 강한지를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나와 있죠. 사회적 책임을 마케팅 요소로 활용하여 애플의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여 좋은 인식을 심어주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애플의 경쟁 전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애플의 가장 첫 번째 눈에 띄는 경쟁 전략은 프레스티지 프라이싱, 명성 가격 전략이라고 불리는 그것입니다. 소비자가 지불할 수 있는, 그냥 한마디로 제일 비싸게 파는 겁니다. 업계에서 가장 비싼 스마트폰을 팔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나요? 안 팔리지 않을까요, 오히려? 너무 비싸면 안 팔릴 것 같은데요. 이걸 한번 보시겠어요? 작년 기준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입니다. 삼성이 제일 높죠. 애플은 삼성의 절반 정도에 미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프리미엄 시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애플이 압도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리미엄 시장은 가격의 제품이 높은데, 제품의 가격이 높죠. 제품의 가격이 높은데 그렇다면 높은 마진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높은 평균 판매가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에르메스와 콜라보한 부분만 봐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충성 고객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이미지 브랜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높은 마진을 챙겨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략이 언제까지 유효할지는 사실상 미지수이죠. 언젠가는 이 전략을 바꿔야 할 날이 올 것이라는 걸 애플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격적 인수합병입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이 헤드폰 아시죠? 닥터드레라는 건데요. 이 회사를 그냥 3조원에 인수해버립니다. 그리고 덜컥 1년 뒤에 에어팟을 내놓습니다. 처음 애플은 이 제품으로 무선 이어폰 시장에 진입했는데요. 이 제품으로 애플은 3년 만에 무선 이어폰 시장 60%의 점유율을 달성해버립니다. 따라서 업계 최고의 기업을 인수해버리고 그 기술을 통해 제품을 출시하여 그 제품 시장에 우위를 점하는 것이죠. 터치 아이디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이 기업을 인수해서 터치 아이디 기술을 특허를 내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1년 반 동안 다른 제조사에서는 지문 인식을 스마트폰에 탑재하지 못했습니다. 이 얼굴 인식 또한 스타트업을 인수해서 얻은 기술이죠. 따라서 저희는 파트 3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애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애플이 스티브 잡스 이후에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스티브 잡스의 가치를 계속해서 전달했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경영 활동을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구성하여 더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습니다. 현재 스마트폰 시장은 너무나 고착화되어 있고 하드웨어 시장은 정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애플이 자신들이 내세우고 있는 명성 가격 전략, 비싼 가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한 현재 고착화되고 있는 하드웨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비스 제품군을 늘려서 자신들의 지속적인 수익을 올려야 하고, 현재 실리콘밸리에서 논의되고 있는 하드웨어, 즉 자율주행이나 우주산업 등에도 참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팀쿡 CEO는 애플 발표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즉 자신들이 스티브 잡스의 가치를 계속 전달하는 한편 자신들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적절하게 변화하겠다는 것이죠. 이는 애플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게 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라고 저희는 분석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애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켈로그라는 기업입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올라오면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켈로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음식과 브랜드를 통해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기쁘게 한다. 켈로그의 비전입니다. 켈로그는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그저 과자로만 보일 시리얼의 이미지를 신선한 공급원과 건강한 아침 식사라는 이미지로 새롭게 인식시켰습니다. 우리는 켈로그가 식품 제조 시장에서 시리얼이라는 제품으로 어떻게 큰 발전을 이루었는지 궁금했기 때문에 켈로그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켈로그의 역사입니다. 켈로그는 1906년 2월 19일에 설립되었으며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최초로 시리얼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180개 이상의 국가에 판매처를 두고 있습니다. 켈로그의 재무상태표입니다. 전년도 대비 부채가 약 8.7% 증가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산이 약 7% 증가되어 자산은 142만 9천 달러만큼, 부채는 100만 2천 달러만큼의 증가량을 기록하고 자본도 19% 증가되어 미미하지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입니다. 전년도 대비 비용이 약 5.3% 증가되었으나 수익이 약 5.4%가 되어 당기순이익이 약 6.5%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 전년도 대비 약 79.4% 증가만큼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한 것에 비해 크게 성장하지는 않았으나 증가한 당기순이익을 유지하고 더불어 미미하지만 증가시킨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이상 안정적인 회사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수합 분석입니다. 켈로그의 위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켈로그의 위협은 시리얼 브랜드 간의 경쟁 심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케팅 메시지와 제품 자체의 불일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고도화되고 부정적인 소문이 시리얼계의 위협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시리얼 시장 자체의 위축이 연계되어 매출이 감소하게 되는 약점으로도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약점을 기회로도 볼 수 있는데요. 100년 전통의 시리얼 제조 기업, 다수의 세계적인 히트 상품 보유라는 강점으로 시리얼 시장은 위축되지만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웰빙 트렌드가 부각되는 사회 분위기와 식품 시장에서 제품의 편리성, 신속성의 중요도 상승의 기회로 인해 웰빙 트렌드가 부각되어 나타나는 건강한 신제품의 매출이 증가하는 강점을 보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STP 분석입니다.
인구 통계적, 심리적, 행동적 기준으로 시장을 세분화하였습니다. 먼저 인구 통계적 부분에서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등 나이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심리적 부분에서는 단 것을 선호하는 사람과 단 것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 시간과 편리성을 중시하는 사람과 여유 있는 사람,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를 선호하는 사람과 소비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행동적 기준에서는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과 식사는 제대로 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장 세분화를 바탕으로 연령대에 따라 청소년, 청년, 중장년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노년까지도 표적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 것을 선호하고 시간과 편리성을 중시하는 사람, 그리고 저렴한 가격을 선호하는 사람, 그리고 또한 건강한 시리얼을 만든다는 점에서 단 것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 또한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지셔닝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켈로그는 건강하다는 이미지 하나로 포지셔닝하여서 지금까지 고객들에게 건강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었습니다. 연령대별로도 차별적인 전략을 세부화적으로 세웠는데요. 어린이, 청소년층에게는 달콤한 시리얼을 제작하고 그것을 자사 마스코트나 타사와의 콜라보를 연계하여 달콤한 시리얼과 캐릭터 상품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대학생, 직장인이 포함된 아침 시간에는 바쁜 청년층을 제압한 시리얼의 간편성을 강조한 홍보 전략을 사용하고, 부담이 적은 식사를 선호하거나 건강성을 중시하는 중장년층에게는 당분이 적고 기존 제품보다 건강성을 중시하는 제품을 제작하는 홍보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방대한 범위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식사를 제때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바쁜 현대인을 표적으로 삼아 시리얼의 강점인 신속성을 부각하며 편리성과 함께 영양분이 충분한 식사임을 강조한 것으로 포지셔닝하였습니다. 균형 있는 식사와 시작하는 하루의 동력, 켈로그가 제안하는 가치입니다. 우리는 아침 식사와 하루를 시작하는 동력을 얻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아침 식사를 균형 있게 맞춰 식사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켈로그는 전 세계 현대인들에게 영양소를 챙기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하루의 동력을 선물하고자 하는 가치를 공유합니다. 항상 고객의 미래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고객의 기호에 맞는 맛과 영양을 제공하며 영양소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켈로그의 가치 사슬 및 조직입니다. 지원 활동과 본원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지원 활동 부분에서는 회사 인프라, 인적 자원 관리, 구매 조달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인적 자원 관리 부분을 보자면 켈로그는 다양성을 고려한 직원 고용,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진행 등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본원 활동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본원 활동은 즉 기업이 돌아가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켈로그는 이 본원 활동을 5단계로 나눕니다. 먼저 물류 투입 부분을 시작으로 다양한 공급업체와 소규모 농민을 통해 다양한 원재료를 조달하고 끊임없는 제품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마케팅과 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한 판매처에 납품합니다. 다음은 전달 방식, 수익 흐름, 경쟁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달 방식입니다. 여러분 프링글스와 치즈잇이 켈로그의 제품이라는 걸 아셨나요? 이렇듯 켈로그는 개별 네이밍 전략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개별 네이밍 전략이란 기업에서 생산된 단일 제품군에 사용하는 브랜드를 말합니다. 이 전략을 사용하는 이유는 신제품이 출시하였을 때 이미 알려진 기업명이나 공동 브랜드명을 사용하는 것보다 제품을 차별화시키기가 유리하며 제품의 속성이나 특징을 잘 나타내어 각 브랜드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 전략의 가장 큰 단점으로 만약 이 제품이 실패한다고 하여도 기업에 직접적으로 주는 큰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전략에 대해서 요약해보자면 브랜드와 제품 사이에 영향을 주고받지 못하게 접점을 끊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프링글스와 치즈잇의 달고 짠 과자의 인식이 켈로그의 건강하다는 이미지에 타격을 주지 않도록 이러한 전략을 사용한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여기 보이는 제품들은 켈로그의 로고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입니다. 제품 전면에 과일, 견과류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나 제품에 특정한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로고를 소비자들의 눈에 띄게 전면에 넣음으로써 다시 한번 켈로그의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아침 사이트입니다. 켈로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20억 가지 이상의 음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2016년도까지 19억 인분의 시리얼을 기부하였으며 2025년 말까지 전 세계 사람들에게 30억 배의 더 나은 아침을 만드는데 중점을 둔 새로운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또 6개의 대륙에 걸쳐 수백만 개의 푸드뱅크와 협력하여 불우이웃과 기아에 시달리는 아동들에게 25억 인분의 식량을 제공함으로써 세상을 풍요롭고 즐겁게 하는 것이라는 켈로그의 비전에 맞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익 흐름입니다. 주요 선진국 시장에서 타 기업 대비 시리얼이 경쟁 우위에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켈로그는 향후 성장을 위해서는 신흥국 시장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때문에 여러 시리얼 제품들이 아닌 수익성 있는 제품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리얼 만드는 것을 축소하고 페레로에 있는 쿠키 브랜드인 키블러를 인수하는 등 여기 보이는 팝타르트, 치즈, 라이스 크리스피 등을 인수하고 투자하는 방식으로 수익 흐름을 이끌어 갑니다. 경쟁 전략입니다. 켈로그는 다양한 공급업체, 소농민과의 거래, 전문 물류 관리, 유통업체 및 소매상, 도매상과의 거래를 통해 타 기업과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방대한 공급망을 소유합니다. 공급업체 소농민에게 기술적, 금전적인 지원을 하며 공급업체의 성장과 함께 원재료 품질의 향상, 공급망의 추가적인 확대를 이뤄냈습니다. 이를 통해 다수의 국가처의 판매를 둘 수 있게 되었고 원재료의 끊임없는 공급, 끊임없는 제품 생산, 빠른 제품 유통을 통해 재고 회전율을 높게 유지시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광선검 숟가락과 광선검 젓가락이 보이시죠? 네, 무슨 말을 할지 대부분 예상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영화, 게임 등의 분야에서 유명한 캐릭터와 콜라보를 통해 그와 관련된 특수한 형태의 시리얼 제품을 제작하고 관련 굿즈를 시리얼에 포함시키는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여기 있는 스타워즈이고요. 이 전략은 매니아층을 저격하고 기존에 있던 연령층에서의 판매량 증가와 더불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업 인지도도 상승시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스코트 사용입니다. 켈로그 하면 우리는 대부분 여기 중에 가운데 있는 호랑이, 토니 더 타이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은 모두 켈로그의 마스코트들입니다. 소비자들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켈로그는 이렇게 많은 마스코트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스코트들이 많은 이유는 원래 하나의 제품에 하나의 시리즈에 하나의 마스코트를 대응되도록 하기 때문인데요. 이 토니 더 타이거의 경우에는 높은 인지도와 높은 인기를 얻은 탓에 여러 제품과 기업 자체의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기업을 대표하는 마스코트로서 마스코트를 이용한 자선사업, 행사를 개최하며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였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대가 지나며 시리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시리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변할수록 시리얼이 건강하다는 생각은 찾기 힘들어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켈로그는 건강함만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보다는 이러한 요소를 포함시키고 제품의 맛, 모양, 색, 콜라보 등 타 회사와 더욱 차별화되며 제품의 특징을 강조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방식에서 중요한 것은 이 건강함이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신선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리얼 판매량의 부진입니다. 켈로그 시리얼 판매량은 12년부터 18년까지 연 6회 연속 약 22%의 매출 감소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매출 감소는 시리얼 분야에서 최초이다 최고라고 자부하던 켈로그뿐만이 아니라 시리얼 시장 자체의 성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켈로그는 시리얼 판매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줄이고 수요에 끊임이 없는 안정적인 시장을 유지하는 프링글스, 치즈, 라이스 크리스피 등의 스낵 분야에 조금 더 집중 투자하게 된다면 하락세를 상승세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켈로그 발표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나이키라는 기업이고요. 올라와서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 신발하면 어떤 브랜드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제가 몇 가지 브랜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71년 역사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더 긴 역사를 가진 브랜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키가 있습니다. 나이키는 앞서 보여드린 경쟁 브랜드에 비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2018년 8년 연속 포브스 선정 스포츠웨어 브랜드 1위를 차지했는데요. 그렇지만 나이키는 처음부터 성공한 기업일까요? 아닙니다. 자사 제품 없이 신발 시장에 뛰어든 나이키는 사업 첫 해 매출액이 $8,000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나이키는 컨버스, 조던 등 다양한 신발 브랜드를 가진 연매출 $400억 브랜드로 성장하였습니다. 그 경영 비결이 무엇인지 비즈니스 모델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Just Do It! 나이키 비즈니스 모델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다음 화면과 같이 6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발표 순서 역시 이와 동일합니다. 그 전에 앞서 스포츠웨어 1위 브랜드의 재무 상태와 동영 성과는 어떨까요? 2019 회계연도 재무 상태표에 따르면 나이키는 전년 대비 부채가 $19억 증가함에 따라 자본 비율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부채가 많다고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닌데요. 같은 이익에 대해 나이키의 자본을 적게 들임으로써 자본 대비 이익 비율을 올리는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전년도 당기순이익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법인세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수업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나이키는 신발 시장에서는 다양한 하위 브랜드를 통해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지만 의류와 장비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율이 높아 신흥 시장을 개척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위조품에 대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나이키의 비즈니스 모델은 우리 모두가 운동선수라는 메시지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같은 메시지는 나이키의 대표적 마케팅인 Just Do It 캠페인에서도 이어지며 시장 세분화에서도 나타납니다. 나이키는 운동선수 말고도 일반 소비자의 기호까지 분석해 시장 분야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 성별, 지리적, 행태적, 사회 심리적 변수를 중심으로 시장을 분류했습니다. 성별과 연령대를 타깃으로 만든 컬렉션은 나이키 제품에 대한 접근성을 보여주며 운동선수를 타깃으로 한 나이키 스포츠웨어는 나이키의 전문성과 높은 품질을 보여줍니다. 주력할 시장이 확보되었다면 소비자들에게 나이키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것 역시 중요한데요. 나이키는 첫 번째로 신뢰받는 브랜드로 포지셔닝했습니다. 인터브랜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이키는 도전 정신과 용감함을 바탕으로 가장 신뢰받는 신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수의 매장으로 높은 접근 가능성을, 고가격으로 높은 품질을 포지셔닝했습니다. 포지셔닝까지 끝마친 나이키는 이윤 창출을 위해 판매 활동을 시작합니다. 크게 본원 활동과 지원 활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주로 신발을 만드는 나이키는 제품 제조 공정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핵심 기술을 제외한 제품 생산과 물류는 모두 외부에 위탁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나이키는 제품 개발, 디자인, 마케팅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발 제품 라인이 핵심인 나이키가 어떻게 외부 업체를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 나이키는 생산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위해 코드 리더십 표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니팩처링 맵을 통해 제조업체의 정보를 상시로 업데이트하고 본사 직원이 예고 없이 감사를 실시하는 준법 감시인 소유권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류 역시 전 세계 공급 유통망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생산된 제품을 빠르게 유통하고자 나이키 익스프레스 레인을 활용해 제품 디자인과 소비자 구매 사이의 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또 선물식 주문으로 수요를 예측하여 생산량을 조절하고 재고 비용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문 배송과 고객 관리를 위해 공급체인 관리회사 UPS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생산을 하고 공급을 해도 광고를 하지 않으면 제품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데요. 나이키는 이런 마케팅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조던을 내세운 마케팅과 스포츠 행사, 구단 후원을 통한 스포츠 비즈니스에 방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운동선수와 브랜드를 연결지어 인식하는 심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또 이벤트 마케팅인 에어맥스 데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다음 해의 에어맥스를 기획, 디자인, 출시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서비스인데요. 나이키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제품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먼저 나이키 플러스는 애플과 공동 개발한 헬스케어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나이키 아이디는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신발을 맞춤 제작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 판매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본원 활동을 이었다면 그 외에도 판매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원 활동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나이키는 편견 없는 고용을 실천하고 직원들의 재능 발휘를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나이키 본사 여성들이 성희롱과 임금 차별을 받았다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훌륭한 HR 경영으로 손꼽히던 나이키 이미지는 실추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키는 미국 본사 외에도 대륙별 본사, 나라별 지사, 판매점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런 글로벌 인프라를 유지하고자 나이키의 핵심 활동인 운동화 디자인은 미국의 글로벌 본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제품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최신 운동화 디자인부터 판매 실적까지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키는 에어맥스 기술뿐만 아니라 낭비된 자원들을 재활용하는 친환경 기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염색 과정에서 물을 절약하는 컬러 드라이 기술, 신발을 재활용하는 리유저 슈 기술인데요. 이 같은 노력으로 나이키는 탄소 발자국을 획기적으로 줄였고 소비자들에게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아까 언급했던 나이키가 전하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모두를 운동선수로 바라보는 나이키는 전 세계 약 1,600만 명의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지역 학교의 코치로서 도와주는 나이키 커뮤니티 앰베서더스, 학교를 지원하는 나이키 스쿨 이노베이션 펀드가 있습니다. 또 모두를 동등하게 바라보는 시각은 SNS 소통에서도 나타납니다. 나이키는 모든 소비자가 나이키와의 소통에서 같은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2019년을 여성을 위한 해라고 선언하며 여성 축구의 유니폼을 지원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도 나이키의 가치가 가장 잘 전달되는 활동은 수차례 언급했던 Just Do It 캠페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품보다는 동기부여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1988년부터 시작된 이 캠페인은 10년 만에 북미 스포츠 신발 비즈니스 점유율과 전 세계 매출액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콜린 캐퍼닉을 등장시킨 광고로 소비자에게 반감을 사기도 했지만 오히려 판매는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나이키가 일관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매 활동과 나이키의 가치 전달 결과 수익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저희는 그 중에서도 지역과 품목별 매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수익 창출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2018 회계연도에는 주로 주요 시장에서의 매출이 증가했는데요. 그렇지만 2019 회계연도 2분기에는 주요 시장이 아닌 유럽, 중동, 아프리카, 중미 및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의 매출이 약 54%를 차지하는 등 스왓에서 언급했던 미국 중심의 매출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매출을 비교하면 2018 회계연도에는 신발 매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2019 회계연도에는 3분기 매출 수량에서 스포츠 장비 매출은 감소했지만 신발과 함께 의류 품목까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발 중심의 매출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나이키 웹사이트의 수익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비교해보면 매출, 주문, 보유 고객 모두 증가해 나이키가 디지털 시장에서도 강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나이키는 아마존, 티몰, 자란도 같은 유명 온라인 쇼핑몰과도 제휴해 수익과 디지털 시장에서의 영역을 더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나이키는 스포츠웨어 브랜드 안에서 압도적인 매출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른 경쟁자들을 견제하고자 M&A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최근에는 빅데이터 회사 조디악을 인수했는데요. 이는 이어지는 DTC 전략 때문입니다. 기존의 소매점을 통한 제품 판매는 유통 비용 증가와 수익 감소의 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이키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DTC 전략을 통해 소비자는 제조와 동시에 구매가 가능해졌고 나이키는 소비자의 경험에 맞춘 마케팅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이키가 설정한 가격으로 판매함을 통해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9 회계연도의 전 세계 매출액 3분의 1은 DTC 방식을 통해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DTC 전략의 핵심은 오프라인 매장 없이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디지털 비즈니스에 있기 때문에 나이키가 소비자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앞서 조디악을 인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수합병을 통한 브랜드 다각화, 다양한 제품군, 디지털 비즈니스를 통한 DTC 전략, 캠페인 광고는 나이키가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꾸준한 성장과 브랜드 가치 유지를 위해서는 수업 분석에서 언급한 약점과 위협 요인을 극복해야 합니다. 먼저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극복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 지역별 매출이 고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2018 회계연도에서의 법인세 비용 타격을 고려하면 다른 시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신발 시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 중에서도 동남아시아 시장 개척은 수출입과 유통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에서의 나이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요 집중 공략 전략을 통해 현지 소비자 취향에 맞춘 제품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나이키는 여성 친화적인 브랜드임을 어필해야 합니다. 나이키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성희롱, 임금차별 논란으로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는데요. 앞서 전달 방식에서 언급했던 콜린 캐퍼니 캠페인을 기억하시나요? 이 또한 논란이 일었지만 나이키의 일관적인 메시지로 극복한 몸을 보였는데요. 이런 여성에 관한 논란 역시 나이키 오먼과 관련된 캠페인 활동을 통해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이키는 세계에서 위조품이 가장 많은 신발 브랜드인데요. 최근에는 위조품 거래가 온라인에서 이뤄지면서 조치 또한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저스트 프루브 it은 예시 캠페인 모델로 해시태그 운동입니다. 정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해시태그 운동을 통해 정품 구매 문화를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다음은 나이키 구매자 멤버십입니다. 이는 앞서 캠페인 활동과는 달리 나이키가 직접 정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나이키의 비즈니스 모델 연구를 통해 우리에게는 그저 브랜드 중 하나인 나이키이지만 경영자 입장에서는 소비자에게 각별한 브랜드로 인식시키는 것이 어려움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독자적인 제품 생산 기술을 가진 것도 자체 생산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닌 나이키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핵심 요소는 디자인과 마케팅이었습니다. 나이키의 비즈니스 모델은 마케터, 디자이너를 꿈꾸는 이 비즈니스과와 디지털 콘텐츠 학생들에게 앞으로의 브랜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제대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나이키의 비즈니스 모델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 브랜드를 짊어질 수 있는 학생들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Just Do It, 나이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나이키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조금 힘드시죠? 계속 앉아 계셔서 자리에서 조금 기지개도 펴시고, 네, 몸 좀 푸시고요. 졸고 있는 분들은 좀 일어나시고,
네, 여러분 우리 원래 예상 시간이 10시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간도 딱딱 맞춰서 와주시고 또 여러분들 혹시 지루할까봐 선배들이 지금 굵고 짧게 해주셔서 예상 시간보다 거의 1시간 가까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6개 팀 중에 마지막 팀이고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팀은 자라라는 기업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발표만이 남았는데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패션 의류 브랜드 자라에 대해 발표할 유혜진입니다. 네, 목차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라라는 기업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스파 브랜드에서 유니클로, H&M과 경쟁하고 있는 자라는 패스트 패션계의 1인자로서 최신 유행의 아이템을 최저의 가격으로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자라라는 이름은 스페인어로 사라라고 발음이 되는데요. 흔하고 이국적이고 여성스러운 이름이죠. 설립 당시에는 조르바였지만 그 후 발음하기 쉬운 이름을 찾다가 지금의 자라라는 명칭으로 굳혀지게 되었습니다. 자라가 어떻게 전 세계 패션계의 챔피언으로 올라설 수 있었는지 이제부터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라는 인디텍스라는 기업의 자회사로서 개별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따라서 위에 보시면 인디텍스의 매출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이를 토대로 재무제표를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왓에서 여러 개가 있지만 자라의 가장 큰 장점은 타 브랜드보다 빠른 리드타임입니다. 리드타임이란 기획에서 매장에 출고하기까지의 시장을 나타내는데 유행을 빠르게 캐치하고 상품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점으로는 다른 경쟁사에 비해 고객층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양 모델의 사진이 서양 모델의 사진과 비교되며 인종차별 논란도 일었었는데요. 거기에 일명 자라 경계령이라 불리며 타 브랜드에서는 자라에 소속된 직원은 일체 컬렉션을 보지 못하도록 출입을 제한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강한 위협이 되며 현재 경쟁사 중 하나인 H&M이 매출 부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작용되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의 사업을 혁신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품질과 재료로 만들어진 새로운 디자인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이는 자라가 제안하는 가치이자 비전입니다. 가치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3가지는 최신 패션, 짧은 소요시간, 빠른 대응력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유럽 유명 컬렉션 쇼 등에서 주목을 받은 패션 디자인을 저렴한 재료를 사용하여 빠르게 출시하고 생산 과정을 줄임으로써 빠른 재고 회전율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자라는 공급 사슬의 모든 부문에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서로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이나 성향 및 유행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성별과 나이를 기준으로 시장을 세분화했을 때 자라의 메인 고객층은 20, 30대 여성으로 좁혀지게 됩니다. 좀 더 다양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원하며 유행에 민감하면서도 자신만의 스타일을 선호하는 그들에게 자라는 다양한 디자인의 제공을 통해 대량 생산이지만 희소성이 부여되는 측면에서 소비자의 특별함을 더합니다. 이는 유니클로, GAP와 같은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더욱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앞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자라가 다른 타 브랜드에 비해 트렌드한 디자인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치사슬은 기업 활동에서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생산, 운송, 마케팅, 서비스와 같은 현장 업무를 주 활동이라고 하고 구매, 기술개발, 인사 등 주 활동을 지지하는 제반 업무를 지원 활동이라 합니다. 이를 통해 핵심 활동들의 강점이나 차별화 요인을 분석하고 경쟁 우위 구축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인하우스 방식은
디자인 기획부터 매장의 재고가 산출되기까지의 리드타임을 2주로 최소화시키는 운영 생산 시스템입니다. 매장별로 자신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본부에서 제작과 투자를 통제하게 되는데요. 공장별로 원단 등 생산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생산 라인을 여유 있게 유지해 생산량 증가에 빠른 대처와 배송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와 함께 다품종 소량 생산은 자라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의류당 10에서 35만 장 정도만 생산하고 후에 부족한 물량은 새로운 재고를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하게 되는데요. 자라는 히트 상품의 재고가 바닥나도 새로운 히트 상품을 또다시 개발하면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장에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컬렉션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히 그들만의 차별화가 될 것입니다. 상품을 출시할 때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라는 클레브론과 협력하여 DOPIS를 도입했는데요. 온라인몰을 통해 상품을 주문한 후 오프라인으로 제품을 수령하는 서비스로 제품을 구매하면 로봇이 자동으로 지정 장소에 이동시킨 후 구매자가 와서 코드를 스캔하면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이렇듯 기업 내 생산, 물류, 재무, 회계, 영업과 구매, 재고 등 경영활동 프로세스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관리하며 기업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ERP라고 합니다. 단순히 전산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는 혁신적인 개념의 SI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 범위를 확장해 기업 내 모든 자원의 사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생산성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으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빠르게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해 기업의 의사결정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라는 IT 기술 측면에서도 개발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경쟁사들의 실패를 타잔지적으로 삼아 2007년부터 RFID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했는데요. RFID는 무선인식이라고도 하며 반도체 칩이 내장된 태그나 라벨 등의 데이터를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 비접촉으로 읽어내는 인식 시스템입니다. 다수의 인력과 시간이 필요했던 매장 재고 관리 작업은 RFID 도입 후 비약적으로 줄었고요. 어떤 의류가 어디에 있는지 신속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매장 운영 방식이 혁신적으로 개선되었다고 전합니다. 또한 전 세계 매장에 증강현실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자라 AR 앱을 통해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상점 창이나 센서에 휴대전화를 올려놓음으로써 모델들이 나타나 직접 말하고 걸으며 말하는 등의 비주얼을 통해 더욱 생동감 있는 쇼핑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 제품을 선택하면 제품과 관련한 의류 및 액세서리 등의 스타일링한 품목들이 같이 추천되는 스마트 미러 시스템도 설치되었습니다. 자라의 이런 고객 맞춤화 서비스는 이바이스나 나이키와 같이 고객이 직접 디자인하여 그들의 소비 만족도를 높이는 커스터마이즈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자라는 암스테르담, 바르셀로나, 밀라노 매장에서 퍼스널라이즈 서비스를 시행했는데요. 고객들은 이곳에서 13가지 각각 다양한 디자인의 데님 의류에 개인이 원하는 단어를 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자수부터 시작하여 추후에는 아디다스의 Knit for You 서비스와 같이 제품 전반적인 모든 디자인을 이루는 형태로 폭넓게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서비스 만족 극대화를 위해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라의 조직은 수평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조직 구성원은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지며 조직의 전원이 하나의 층에 집결돼 주위 사람과의 칸막이 또한 없애는 등 의사결정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채용되는 각 지역의 관리자들은 개인 단말기를 통해 시장 수요 등의 현지 정보는 물론 자신의 의견을 본사와 자유롭게 공유하는 문화를 학습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달 방식입니다. 전달 방식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바이럴 마케팅과 직접적인 물류 유통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라는 무광고주의를 지향하는데요.
광고나 캠페인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자라는 연 매출의 0.3%만 광고비로 측정합니다. 매장은 자라 브랜드 자체를 홍보하며 때문에 노출 빈도가 최대로 높은 지역에 매장을 설치하여 감각적인 매장 연출로 광고를 대체합니다. 이는 고객들에게 신비감을 유발하며 오히려 보이지 않는 마케팅이 고객들의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소비자들이 옷을 구경하기 위해 직접 매장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부족한 부분은 SNS를 통해 소비자와 소통하며 각종 캠페인 영상 등을 업로드하는 등 실시간으로 소식을 전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모습조차 놓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라는 제품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고 재고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매장의 판매와 재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고 매출을 달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는 제레미 갈리언 교수팀과 2005년부터 2년간 자라가 함께 만든 노출 및 호화 효과 분석 이론입니다. 알고리즘이 개발되기 전에는 매장 관리자가 물류 창고의 각 제품과 사이즈를 요청하며 잘못된 수요 예측이 빈번히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체 개발한 수학적 알고리즘을 통해 재고 해결 및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출하 수량을 결정하게 되었고 더욱 효과적으로 각 매장에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발전 속에서 자라의 2004년부터 2015년까지의 매출 그래프를 보게 되시면 타 브랜드보다 증가폭이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려 240%나 오른 모습인데요. 하나 아쉬운 점은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그래프를 비교해 보았을 때 증가폭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기 순이익 그래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추세로 상승폭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자라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 전략에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라는 모험이 따르는 전통적인 기획 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혁신적인 운영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전 유행을 예측하는 방식이 아닌 현재 거리에서 유행하는 고객의 니즈를 즉각 파악해 초스피드로 기획, 디자인, 유통을 거쳐서 매장에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라는 이러한 운영 기술력을 바탕으로 유행에 수시로 대응하여 필요한 상품을 바로 공급하는 패스트 패션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옴니채널이란 소비자가 온오프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경로에서 상품을 검색, 비교, 구매할 수 있는 유통 채널입니다. 자라는 소형 매장을 폐점하면서 그 근처에 대형 매장을 출전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대형 매장의 방문을 힘들어하는 고객들을 인터넷 쇼핑몰로 유인하여 인터넷 쇼핑몰의 매출을 극대화시키고 대형 매장은 자라의 쇼룸 역할을 담당하며 다양한 상품 구색과 색다른 브랜드 경험을 위해 점포당 매장 면적을 늘렸습니다. 고정비 비율 또한 감소하여 비용 또한 절감될 수 있었는데요. 옴니채널 추진 전략으로 자라는 2016년 순이익 10%가 증가하고 2017년에도 온라인 매출이 41%로 급증하는 성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자라는 세계 각국의 트렌드를 조사하는 부서도 있지만 가장 생생한 아이디어는 매장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을 매장에서 확인하여 디자이너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피드백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매장을 찾은 고객이 기장이 짧은 치마는 없나요? 등의 질문을 하게 되면 점원은 그 자리에서 즉시 해당 내용을 회사 정보 시스템에 입력하게 됩니다. 고객들의 현재 옷차림 또한 조사 대상이 되며 매장 매니저들은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항상 체크하고 바로 본사 디자이너들에게 보내 새로운 제품 기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창의적이고 고객 선호도가 높은 옷을 생산하며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두 가지의 개선 방안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매번 새로운 옷이 생산되는 현실에서 소비자들은 한 번밖에 입지 않은 옷이라도 2주 정도가 지난 후에는 유행이 지나간 것처럼 느끼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유행을 쫓기 바쁘고 불필요한 소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데요. 한 시즌의 패턴의 기준을 정해서 그 범위 안에서 새로운 제품들을 생산해낸다면
새로운 제품이 나오더라도 소비자에게 통일감과 안정감을 주면서도 생산 측면에서는 디자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라의 의류 판매 가격은 재고가 남을 때의 비용에 비해 재고 부족의 기회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원가보다 훨씬 높게 측정이 됩니다. 충분한 재고를 보유하면 좋겠지만 자칫하면 패스트 패션을 위한 자라의 핵심 생산 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여 인기 있는 품종의 재고를 더 많이 생산해낸다면 판매를 못할 때의 기회 손실에 대한 손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자라 기업 분석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멋진 발표해준 우리 3학년 선배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 시간 같이 있어줬던 우리 1, 2학년 이비즈니스과 우리 디지털 콘텐츠과 친구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해에는 오늘 좀 보니까 너무 참여하는 그런 게 없어서 그런지 다들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뭐 투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Q&A를 통해서 뭔가 상품도 준다든지 이런 걸 좀 계획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조금 더 퀄리티 있는 대회를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교장 선생님 말씀 한마디만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 불을 좀 켜줄 수 있나요? 어떻게 1, 2학년 후배들 잘 들었습니까? 어때요? 선배님들 하는 모습 보니까 잘한 것 같아요? 그냥 그저 그런 것 같아? 어? 너무 멋있죠? 제가 봐도 너무 멋있는데 우리 디미고를 졸업하고 대학에 간 이 선배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디미고를 졸업한 학생들이 대학에 가면은 정말 발표력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해요. 특히 PPT도 잘 만들고 발표도 잘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소중한 경험이고 값진 경험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하나 선생님이 좀 여러분들한테 특히 이제 후배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은 얘기는 지금 3학년 선배들이 6명이 나와서 발표를 했죠. 근데 각 조마다 인원이 적게는 한 3명, 뭐 5명 이렇게 아마 인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구성원들이 아마 한 3개월 정도를 영역을 나눠 가지고 대비를 하고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 준비한 것들 각각의 역할이 어떤 것이었는지 아마 지금 3학년 선배들도 잘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나중에 대학을 갈 때 수시로 가든지 할 때 이 자소서를 쓴다든지 할 때에는 본인이 그 팀에서 어떤 역할을 했으며 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본인이 어떤 것을 배웠고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1, 2학년 후배들도 이런 과정들을 비즈니스 모델 개발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하고 발표를 할 텐데 그런 과정에서 내가 몰랐던 것을 배웠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배웠으며 그 과정에서 나의 지식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어떤 것들이 이렇게 발전을 했고 생각의 폭이 어떻게 넓어졌는지 커졌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소중하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산이 되는 것이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대학을 가든지 실제 기업을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경상계열 쪽으로 많이 가게 될 텐데 기업에 가면 이런 발표들이 기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험들이 사실은 매우 소중하고 그때 가서는 본인이 자신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이 선배들 발표하는 모습을 보니까 뭐 어느 사람들은 프로페셔널하게 아주 뭐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본을 보면서 발표하는데 또박또박 그래도 시선을 여러분들하고 마주치면서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분명히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흐르고 발표 횟수가 늘어날수록 자신감이 붙고 경험이 붙으면 그 경험만큼 소중한 것이 없겠죠. 그래서 1, 2학년 때 여러분들 특히나 이 비즈니스나 디지털 콘텐츠과의 경우에는 그런 어떤 활동적인 이런 모습들이 정말 요구되는 학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대로 선배들도 보면은 정말 제일 활발하고 활동적인 학과가 이 비즈니스과 디지털 콘텐츠과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의 이 학과의 전통을 좀 잘 살려나가도록 했으면 좋겠고, 이제 계속 발표만 하니까 지금 김주희 선생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중간중간에 이벤트도 하고 퀴즈 문제도 내고 하면은 보다 더 좀 다채로운 그런 행사가 될 텐데, 내년에는 분명히 그렇게 기획을 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좀 두고 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고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발표를 위해서 또 요 PPT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3학년에 이게 집약된 겁니다. 재무 분석, 스왓 분석,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 이런 것들이 다 집약이 돼서 이런 작품들이 나오는 것이니까, 이거는 책자로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아마 제공이 될 겁니다. 소중한 자료가 될 테니까 지금부터도 1, 2학년들은 한번 잘 이런 거에 대해서 구상도 해보고 생각을 해보면은 좋은 작품, 이 좋은 기업 분석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발표하느라고 수고해 주신 3학년 선배들한테 한번 여러분들 1, 2학년 후배들 큰 응원의 박수 한번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이 시간까지 경청해주고 또 심사를 위해서도 남아주시고 같이 공감을 해주신 1, 2학년 스스로를 위해서도 전체 한번 박수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2019학년도 비즈니스 모델 연구 발표대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교실로 돌아갈 건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자습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랑 약속을 꼭 한 가지 해주시죠. 교실에 돌아갈 때까지 절대 입 한마디도 열지 마세요. 아시겠죠? 입 꼭 다무시고, 밑에는 3학년들 선배들도 공부를 하고 계시니까 조용히 교실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학년들부터 일어나서 조용히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